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김경화입니다. 서울에서 이른바 강남 8학군이 위치한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와 또 목동 학원가가 있는 양천구 등이 월세 보증금도 높고 이 보증금 상승률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의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이사를 마다하지 않는 맹모 삼천지교가 이들 지역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실 때에도 학군은 꼭 따져봐야 할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3월 22일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연구소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국제투자연구소 한능빈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오늘은 생각만 해도 이 답답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전문가들이 직접 여러분의 고민을 객관적으로 상담해드리는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마련돼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신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인터넷 게시판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772-0273, 문자 샵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또 이데일리 TV의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답답한 부동산 투자를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볼 만한 이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들 퀴즈를 통해서 맞추시면 되는데요. 자, 팀장님 맞추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거래 임대인이 개입해도 될까요? 하나, 둘, 셋. X입니다. 네, X 들어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상가의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는 권리금 거래에 방해될까요? 하나, 둘, 셋. 예. 네, 이번에는 O카드를 들어주셨는데요. 자세한 풀이는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준비되셨죠? 새 임차인이 업종 변경을 할 때 임대인의 계약 거절은 권리금 거래 방해일까요? 하나, 둘, 셋. 아닙니다. 네, X카드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 거래 방해로 피해 발생 시 다음 임차인에게 주기로 한 권리금은 배상해야 할까요? 하나, 둘, 셋. 아닙니다. 네, X카드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좀 자세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가 임차 그리고 권리금과 관련한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할게요.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거래, 임대인이 개입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X를 들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권리금 때문에 사실 참 많은 다툼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5월에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이후로 조금 이런 분쟁이 좀 해소되는가 싶긴 한데요. 자세하게 네. 좀 풀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개정이 된 게 작년 5월부터 벌써 한 10개월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런 과정 중에서도 또 이 권리금 문제 때문에 좀 다양한 다툼도 생겼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지금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뤄봤는데요. 과거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무래도 이 건물주의 횡포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막강했죠. 네, 뭐 네네. 예를 들면은 건물주가 임차인 장사가 잘 된다 싶으면은 계약 해지를 말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그대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그래요? 그런 경우도 이런 있었죠. 종류의 이런 것들이 많았고 또한 네네. 이런 과정이 있어서의 그 권리금이라고 하는 부분도 보호를 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드디어 작년 처음으로 이 권리금에 대한 법적인 보호 제도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생긴 지 10개월 정도가 흘렀는데요. 일단은 먼저 임대인의 거래를 방해도 되느냐?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 5월 달에 개정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주된 맥락이고요. 거기에 대한 다양한 조항들이 좀 새로 생성이 됐기 때문에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 부분에 좀 접속을 받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대형 어떤 상가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소형 임차, 소액 임차인들이나 좀 소한 영세한 사람들의 영세한 상가 그 건물에 임차하고 있는 사람들의 법적인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산 보증금이 서울 같은 경우는 4억 이하, 그다음에 과밀 억제권역 같은 경우는 3억 이하, 기타 광역시는 2억 2천, 그다음에 지방 같은 그 외 기타 지역은 1억 8천만 원 미만의 네. 환산 보증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지역마다 거고요. 다르네요. 네, 네네. 그리고 또한 이 환산 보증금이 무엇이냐면요. 보증금과 월세의 100배를 더한 가격입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1억에 월 100만 원이다. 네. 그러면은 100만 원의 100배인 1억을 만들어 놓고 보증금 1억과 합친 2억을 환산 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상가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군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 골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거래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골자는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 4의 1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 시기까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권리금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정해져 있네요. 기간이 정해져 네네. 있습니다. 이분이 아니고요.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기존에 있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내야 돼요. 네네. 그리고 그들 간의 권리금 거래를 맺었을 때, 계약을 맺었을 때 그 부분이 보호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게 되면은 권리금 보호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이 부분을 조금 아시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권리금 계약을 맺었다. 그럴 경우에는 10조 4의 3항에 또한 임대인이 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할 때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있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권리금 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인이 어떠한 방해를 해가지고 계약을 맺지 않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맺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같은 경우는 이런 조항 안에서 방해를 하면 안 될 것이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런 정당한 법적인 보호 아래서 권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반대로요. 임차인이 또 3개월 동안 만약에 임차를 밀린다면 네, 네. 이 경우에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또 한 가지 더 늘어났는데요. 작년 5월 전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금을 월세를 내지 않았을 때, 월 임차금을 내지 않았을 때 2기에 달할 경우에는 이 부분 계약 해지 사유가 됐는데 작년 5월부터 한 달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3기에 달하는 네네. 임대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데요. 여기서 3개월치가 아닌 3기를 뜻합니다. 3기요. 네, 한 개월을 한 달치를 이제 1기라고 하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2월 달, 3월 달, 4월 달 연속 3개월 세 번을 안 내면 3기에 달하는데 네. 예를 들면 2개월, 3개월 냈고 4월 달을 내고 그다음에 또 5월 달을 안 냈을 경우 이때도 연속되진 않지만 3기에 임차를 미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네네. 경우에 정상적인 해지가 가능하고요. 네, 그렇군요. 이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니까요. 우리 상가 임차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셨던 분들이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상가의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는 권리금 거래에 방해가 될까요? 라는 질문에 오카드를 들어주셨어요. 자, 임대인이라고 좀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는 없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먼저 이 계약 자체가요. 기존에는 임차인의 계약을 인계를 받는 조건이에요. 이 권리금 계약 자체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연속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이거 보시면은 주변 시세보다 높게라는 표현보다는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현저히 높게. 예, 현저히 높게 네. 계약을 조건을 걸었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방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가 임대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어떠한 그런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연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장사가 잘 되는 임차인의 가게를 본인이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나쁜 마음을 먹고 방해를 하는 경우가 다소 있단 네네. 말입니다. 그때 일단 새로운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
기존 임차인과 했던 계약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하던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시세라는 게 있는데 그 시세보다 월등히 높게 현저히 높게 계약을 한다던가 아니면 세금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조건을 걸 때 새로운 임차인 같은 경우는 기존 임차인의 결의 내용만 계약 내용만 듣고 왔다가 새로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너무나 높은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조건을 내걸었을 경우에 이때는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명백한 방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으로도 보호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상가 건물에 대한 조세라던가 공과금 그리고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입 및 보증금이 인근에 있는 상가들보다 고액으로 형성이 됐을 경우에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시세랑이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은 건물에도 기존에 A동과 B동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A동은 장사가 잘 돼요. 네. 꾸준하게 시세를 올렸을 수가 있고요. 네. B동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순간 보면 몇 년 흘러선 사이에서는 A동과 B동의 차이가 가격 있을 차이가 수 날 수가 있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시세는 어떻게 기준을 해야 되는가?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판단을 법정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법정도 어떻게 이 부분의 지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네. 시세란 건 시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을 결정이 났을 때는 아무래도 좀 증거라던가 아니면 관련 자료들을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좀 얘기를 할 때 소송에 대비해서 만약에 자료를 준비하신다면은 다양한 비슷한 유사 업종과 유사 위치에 대한 임대 계약서라던가 아니면은 관련 업무 종사자들 예를 들면은 인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의 의견서라던가 이런 다양한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나중에 좀 판가름할 때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변 상가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임대료를 받을 경우에는 이 권리금 거래에 방해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세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임차인이 업종 변경을 할 때 임대인의 계약 거절은 권리금 거래 방해다라는 질문에 X카드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상가 임차를 놓을 때요. 네. 임대인이 어떤 특정 업종을 좀 꺼리거나 그렇죠. 하는 볼 경우를 수도 종종 있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뭐 예를 들면은 상가 건물주가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본인은 뭐 이 건물 자체를 의료에 관련된 시설들만 사용하고 싶어서 1층은 약국들, 뭐 2, 3, 4층은 각종 병원들로 임대를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컨셉을 잡고 상가 건물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여기에 대한 해당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네. 임대인이 방해를 할 경우를 말씀드렸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임대인 입장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렇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임대인이 본인이 원했던 어떤 업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크게는 네 가지의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금과 차임을 지불할 능력이 없던가. 근데 이 부분 사실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판단하기 어려운 네. 거고 또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여지가 있는가. 이 부분도 사실은 계약하기 전에 모르는 네, 거예요. 모호하네요, 굉장히. 굉장히 모호해요. 네.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목적으로 1년 6개월 이상을 사용을 하던가. 그러니까 상가는 자체는 말 그대로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근데 사실도 이 부분도 계약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마지막이 이제 임대인이 선택한 임차인이 임차인과 새로 기존에 있던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권리금이 전달이 됐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기본 자체가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기존에 있는 임차인이 새로 기존의 임대인이 찾아오는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었을 때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사실 이 4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모호해요. 그렇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하지만 이런 부분 예를 들면은 상가 건물을 갖고 계신 임대인이 1층을 안경점으로 운영을 하다가 예를 들면은 새로운 임차인이 음식점을 하겠다, 뭐 주점을 하겠다, 유흥주점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임대인 같은 경우 거절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방금 얘기했던 네 가지 사유 중에는 굉장히 상당하기 어려워요. 네, 사실은 네, 네.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임대인은 무조건 해야 되는가? 일단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상가 건물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은 기본으로 저희가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법무처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네. 거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가 없이 상가 건물의 구조나 용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거를 근거로 바탕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안경점을 운영을 하다가 음식점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식탁을 갖다 놓을 수는 있지만 갖다 놓는 거고요. 하지만 말 그대로 주방을 설치를 해야 된다던가 그렇죠. 많이 변경하게 되겠네요. 구조 변경이 되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임차인은 또 인테리어 같은 경우를 했을 그렇죠. 경우에는요. 퇴거할 때 이걸 다시 시설물을 다시 원상복구할 의무도 있는 네, 거죠? 그렇죠. 또한 네.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뿐만 아니고 계약서에도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처음 임차인 같은 경우가 아무것도 없는 시설물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를 받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다 본인이 시설물을 입점을 시킵니다. 개조를 해가지고 임대인 허가 하에 이제 개조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권리금 발생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한 가지예요. 네, 네. 크게는 영업 권리금이라고 하고 또한 또 다른 것들은 시설물 권리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영업 권리금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 되는 상태에서 그거를 인계를 받기 위해서 했을 때 이 영업권 을 바탕으로 하는 영업권리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시설물 권리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식당을 차렸을 때 뭐 횡단라던가 다양한 것들 시설물들이 들어가는데요. 주방 시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을 권리금으로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보전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임차인 같은 경우 임대인과 계약이 끝나서 새로운 임차인을 맡고 그다음에 그거를 권리금을 받고 퇴거하지 않고 계약이 지속되지가 않고 그냥 계약 만료로 예를 들면 폐업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갈 경우에는 임대인의 허락이 있다면은 그래도 놔둬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그거를 완전 원상 회복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 부분을 좀 명시를 하시고 또 아시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임대인의 계약 거래는요 기준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 거래 방해로 피해 발생 시 다음 임차인에게 주기로 한 권리금은 배상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X 카드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저도 좀 약간 아리송해요. 네, 그렇죠. 네네. 첫 질문부터 제가 이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과연 이 손해배상의 한도가 어느 정도인가? 첫 번째는 뭐 기존의 임차인 같은 경우는 계약을 방해를 받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기존에 있던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받을 권리금이 최소한의 손해배상 금액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청구를 하게 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걸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임대인 입장에서 너무 과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시세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분쟁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관련 법적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권리금과 또한 계약 만료 때 있었던 권리금과의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계약 종료 후에 나오는 권리금 자체는요. 누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상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가름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감정평가 협회라던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서 이 권리과를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가 법적인 분쟁이 생긴다면 이 중에서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권리금 거래 방해라는 것 자체가 일단 기준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숙지를 해두시면 더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 모두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한능민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직접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 가지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772-0273, 문자 샵에 3772번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이데일리 TV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게시판에 여러분의 고민 올려주시면요. 속 시원한 해결책들 마련해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중에 상담에 대한 답변과 전문가 의견은 투자할 때 참고사항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한번 시청자 고민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지금 제가 노원구에 구단지 하나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광진구 구이동에 지금 새로 레미안 파크스파 스위트라고 지금 새로 분양받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예, 그 둘 중에 하나를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거를 매도하고 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노원의 네네. 구단지라고 하셨는데요. 주공 네네. 어떤 예, 구단지 말씀하시는 예. 거죠? 주공 19평짜리요. 네, 지금 상계동에 네. 있는 구단지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유하고 계시는 게 분양권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광진구의 레미안 아파트라고 하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좀 이 네. 투자 목적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매도를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예, 지금 둘 중에 하나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거가 날지 좀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한번 네. 전문가와 한번 상담 나눠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상계주공 구단지를 한 채를 네. 보유하시고 계시고 19평짜리를. 네. 네, 그다음에 구이동에 있는 레미안 분양권을 예. 보유하시고 계시고요. 예. 네, 둘 중에 어떤 걸 파셔야 되는지 가장 궁금하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어떤 것이냐, 예. 분양 것이냐, 예. 아니면은 앞으로 개발 호재도 있고 또한 이제 재개발 또 연한이 다가오고 있는 주공 아파트냐. 지금 여기 예. 궁금하셨을 텐데요. 먼저 지도를 보면서 주공 기존에 갖고 계신 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제가 지도를 펴놨고요. 네. 보시면 상계주공 아파트가 바로 이 위치에 있죠. 네. 네, 그리고 밑에는 상계주공 7단지가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여기는 언제 보유하셨나요? 상계동 쪽은 한 10년이 넘었어요. 10년 이상이 되셨고요. 예. 금액은 언제 얼마에 사셨죠? 금액은 그 당시로는 그때 5,500인가 아마 주고 산 것 같아요. 혹시 지금 현재 네. 시세를 알고 계시나요? 예, 지금 시세는 한 2억 정도 간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네. 그럼 전세신가요? 아니면 월세신가요? 예, 지금 전세 놓고 있어요. 전세 얼마죠? 지금 9,500에 지금 놓고 있어요. 9,500이요. 예. 네, 지금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신다면은 지금 이 해당 구단지 찬성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만약에 보유하신다면은 새로운 것으로 좀 이렇게 갈아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도를 하고요? 네. 왜냐하면요. 매도를 하셔도 좋다고 보시는 게요. 지금 예. 물론 지금 이 지역에 아파트 개발 호재가 있죠. 네. 네, 지금 제가 표시를 해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죠? 그 차량 기지에 그렇죠. 지금 대규모 들어온다고 개발들이 얘기는 있고 아레나랑 들었어요. 또 IT 예. 업종들이랑 지금 도시 개발, 예. 도시 재생 사업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창동 차량 기지를 전폭적으로 예. 개발하기로 했고요.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를 해요. 예. 그리고 또한 이 부분 같은 경우 또 상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인근 일대가 가격이 예. 지금 88년도에 입주가 되었고요. 예.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계 주공 9단지 같은 경우 19평형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억 정도가 나옵니다. 네. 7단지 혹시 가격 아세요? 7단지는 모르겠어요. 7단지는요 2억 예. 5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현재 그래요? 시세가 동일한 평형대가. 예. 근데 전세 금액은 동일해요. 예. 9단지 같은 경우는 1억 4천 정도. 예. 그리고 상계 주공 7단지도 1억 4천 정도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실제 투자하는 금액도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9단지 같은 경우가.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왜 지금 매도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첫 번째 예. 시세 차익이 꽤 나셨잖아요. 5,500만 원에
구입을 예, 하셨고 현재 예. 2억 정도가 되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보신 거죠. 네. 사실은 그 이상에 보시려면요 기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아무래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 구단지 같은 경우도 88년이기 때문에 2018년이 재개발 연한이 다가올 것이고 그때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네. 단기적으로 제일 빨리 된다고 하셔도 평균적으로 7에서 8년 정도가 걸리니까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럼 더 그 이상 올라가지 시간을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대지 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기는 해요. 하지만 예. 10년 동안 기다리면서 이 지역을 투자하기는 조금 많이 무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재건축이 되게 되면은 네. 그 좀 이득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득이 있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특히 이제 9단지라던가 7단지 이 인근의 지역 같은 경우가 그렇게 높지 않은 평형대고요. 또한 예, 대지 지분도 그렇죠. 상당히 넓어요. 아, 근데 10년이라는 시간을 길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예. 하나만 본다면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 둘 집이 중에 하나만 하나를 있다는 비교하셔야 거네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이동에 있는 레미안과 예. 상계주공 9단지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저는 구이동에 있는 레미안 입주권을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제가 그 저기 입주권이 아니라 제가 조합원이거든요. 아, 저기 조합원이세요? 구이동에는. 네네. 예. 그러면 그래서 조합원 걸 더 지금- 갖고 계셔야죠. 그건 아시죠? 더- 일반 분양과 더- 조합원 예. 분양의 차이가 예. 어떤 게 더 좋은지는 근데 그게 더 올라갈까요, 가격이? 그게 금액대로 좀 보신다면요. 네. 앞으로 5년 안에 오를 것을 본다면은 상계주공 9단지보다는 새로운 구이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구이동권을 갖고 있어라 저. 네, 그렇죠.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하신다면은 구이동권 아. 보유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무슨 네. 얘기인지.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분. 지금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진 상태니까요. 재건축까지 기다리기엔 조금 더 장기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쯤 매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권유해드렸으니까요.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온 사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 4184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광진구 화양동 31-20번지 단독주택 매수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전문가님, 네. 네, 이 광진구 화양동 쪽에 지금 주택 매수하셨는데요. 네. 이쪽은 좀 상권도 많이 발달해 있기도 한데 자세한 전망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화양동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건대 상권과 붙어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이 건국대학교의 상권이 대학 상권 중에서 홍대 상권 다음으로 굉장히 유명한 상권입니다. 또한 최근 10년 사이에도 매출액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집가도 꾸준하게 이 건대 상권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양동 31-20번지의 어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건대 상권이 대략 이 라인 안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 종사자들의 영향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상권이 퍼지는 데 있어서의 그 상권의 직접적인 영향력에도 들어가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시면은 어린이대공원과 또한 세종대학교 그리고 맞은편에 건국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임대는 굉장히 좋습니다. 임대하시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임대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요. 또한 지금 단독주택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단독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도상에 있는 어떤 지번을 보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네, 현재 그 필지를 분석을 본다면은 그 메인스트리트 상권 메인스트리트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단독으로 개발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독으로 이 부분을 허물고 다시 올리기는 앞에 있는 다양한 도로가 먼저 협소하고 또 앞에 있는 다양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완전히 허물고 다시 올리는 그런 재건축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한 가지 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부터 이런 대학교 상권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하는 단독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지원도 해주고 저리로 대출도 해주고 또한 임대도 맞춰주고 대신 인근 시세보다는 한 80에서 90%의 낮은 금액으로 임대를 맞춰주기는 하지만
하지만요. 이 부분 같은 경우 굉장히 안전하게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또 앞으로 좀 더 개발을 통해서 시세 차익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수하신 화양동의 단독주택은요, 인근에 대학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분 안심하시고 매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번호 5192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송파구 풍납동 우성아파트가 재건축 예정인데요. 현재 21평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전문가님. 네, 송파구 풍납동 지금 재건축을 바라보고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망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일단은 송파구 풍납동 같은 경우는 송파구 내에서도 좀 많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이 풍납동 자체가 과거의 역사, 문화, 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한 백제의 어떤 고분들도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개발하기 굉장히 난개발하기로 좀 이렇게 많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특히 이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는 인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올림픽 공원이 있기 때문에 생활 환경은 상당히 좋아요. 살기도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나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또한 권리 분석뿐만 아니고 또한 임대 시세라던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개발된 다음에 착공이 들어가기 전까지 임대를 꾸준히 맞춰야지만 투자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기다리기보다는 매도를 하시고 다른 지역에 새로운 투자처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송파구 풍납동 우성아파트 매도하시고요. 다른 쪽에 투자처를 좀 살펴보시는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전문가 의견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에는 상담 전화로 한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916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양천구 신월칠동 시형아파트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전문가님. 네, 시형아파트 조금 오래된 아파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주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는 밝혀주지 않으셨어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망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시형 아파트, 신월동에는 시형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혹은 실거주 목적으로 보셨을 때 어떻게 접목을 하셔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울 거고 또한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신월동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가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라면 또 많지는 않지만 또 적지도 않은 이런 개발 호재인데요. 바로 경전철입니다. 목돈선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4월 총선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월동 특히 양천구에 거주하시고 또한 지금 총선을 준비하시고 계신 많은 후보자들께서 많은 공약들을 내세우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공약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목동선의 2025년 완벽 착공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지역, 신월동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경전철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거, 이 경전철 자체가요. 어떤 중심 업무 지구를 지나는 그런 라인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신월 IC 인근에서 다른 어떤 2호선이라든가 4호선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역세권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것이지 직접적인 단 한 번의 방법으로 중심 업무지구로 갈 수 있는 노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상승의 여력이 있냐 없느냐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요. 먼저 이 경전철 같은 경우는 우이선 같은 경우 북한선과 신설동을 이어주는 신설동역을 이어주는 이 우이선 자체가 올 말에 처음으로 개통을 합니다. 이때까지 좀 더 기다리셨다가 여기를 탈출을 해야 되는지 언제 출구 전략을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올 말에 준비되어 있는 이 우이선 같은 경우가 개통이 됐을 경우에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이 인근에 있는 가격 시세를 보시고 출구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천구 시형아파트 매수 문의 주셨는데요. 경전철 이 착공 호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지만 매도 타이밍을 조금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다면 향후에 매도 타이밍도 잡아드릴 테니까요. 그때 전화로 한번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023772-0273번 그리고 문자는 샵의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팀장님한테, 전문가님한테 상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내용은 네. 잠실 나루역에 있는 파크리오 아파트 25평을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서울역 센트럴 자이를 하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의 그 전망이 서울역 주변의 그 발전 계획에 의해서의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지금 질문 두 가지 주셨어요. 잠실과 그리고 서울역 쪽에 지금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 한번 네네. 자세한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네. 네, 잠실 쪽에 어떤 다양한 호재도 있는 것 같고요. 잠실 네. 쪽에 지금 아파트 가격 상승 여력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서울역 쪽에 전망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차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네. 잠실 나루역 인근에 있는 파크리오 지도를 네네.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했는데요. 지금 투자 네네. 목적이신 거죠? 네네, 투자 목적입니다. 네, 이걸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전세를 끼실 건가요? 월세를 하실 건가요? 전세로 할 겁니다. 먼저 전세로 끼시고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실 거다. 그러면은 네네. 먼저 투자를 하실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염두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지 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네네. 기간을 보시려고 하십니까? 기간은 약 한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5년 정도고요. 네네. 투자 금액은 전세 끼고 들어가실 거기 때문에 대출은 안 받으실 거고요. 네네. 네,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어느 정도의 투자금으로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시세가 네. 25평이 제가 원하는 평수가 25평인데 네. 25평이 7억 5천에서 약 한 8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한 1억 5천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수 있나? 제가 그 점이 궁금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 1억 5천이 올라가지 않으시면은 시청자님께서는 투자를 안 하시겠다는 생각이신가요? 방향을 다른 데로 바꿀 수도 있고 현재의 네. 그 가능성을 봐가지고요. 가능성을 보셔서 전세를 네네. 끼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이 지역의 전세가를 아시나요? 전세가는 약 한 6억 5천 네.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투자금이 지금 6억 네. 5천 정도니까 1억에서 2억 정도 사이잖아요. 네네. 근데 앞으로 5년 동안 전세를 끼셨을 때 1억 5천의 금액을 볼 수 있느냐 네네. 이거잖아요. 네네. 일단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그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그 정도의 어떤 시세 차익을 보기는 다소 힘들다. 왜냐면요, 이 지도상에 있는 파크류 아파트 같은 경우가 2000년도 중반에 지금 개발이 됐잖아요. 네. 2008년 정도 네, 이때 됐고요. 2008년입니다. 네, 2008년이고요. 보시면 그 시기 때 유사한 시기 때 만들어진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바로 재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진 엘스라던가 네, 잠실 주공 제외하고요. 2단지, 3단지, 4단지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죠. 네. 엘스라던가 트리지움이라던가 리젠트라던가 레이크 팰리스라던가 이 지역들과 가격 차를 혹시 아시나요? 가격 차이는 약 한 1억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하시나 봐요. 네네. 네, 맞고요. 지금 가격이 가장 비싼 데가 바로 지금 이 지역. 네. 2cm 아파트가 가장 비싸고 8억 7천 정도. 동일한 25평일 때. 그다음에 엘스 같은 경우는 8억 5천만 원 정도. 네. 그다음에 여기 트리즘 같은 경우는 다소 떨어져서 8억 3천에서 4천 정도가 최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송파동 중에서 송파구 중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에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이 가장 비싸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누군가 끌어줘야 되는데 끌어갈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바로 이 리센츠 아파트밖에 없고요. 네. 그 다음이 재개발을 통해서 기대가 되는 게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 25평형이 과거보다 좀 저평가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네. 혹시 여기 분양가를 아시나요? 분양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3억 중후반 정도였거든요. 25평형이. 예. 3억 5천 정도였던 25평형이 지금 현재 8억대까지 올라간 상태인 거예요. 네. 시청자님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 파크리오가 지금 네. 현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앞으로 이 그
전망이 네네. 그렇게 뭐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전문가님한테 한번 네. 상담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요. 지금 시청님께서 네네. 지금 저희 대화를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또한 연구를 네.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네네. 네, 지금 3억 5천 정도의 분양가가 지금 현재 7, 8년 정도 흐른 상태에서 8억이 된 상태예요. 네네. 왜냐하면 첫 번째 시기적으로 잘 맞았고요. 왜냐하면 예. 과거 10년 전에 25평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회피를 하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네네. 하지만 뭐 가구 수의 증가라던가 아니면 가구 원수의 축소라던가 이런 부분 수요가 증가하면서 25평의 아파트가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상승을 한 거예요. 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있는 여력이 있냐 이거죠. 오히려 예, 이 그래서 지역에서 제가- 가격 상승의 여력이 있다면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대형 평형대가 가격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하지만 예,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전세금과의 차이가 워낙 적기 때문에요. 그 부분 좀 많이 힘들다라고 볼 수, 투자하시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우리 시청자분 지금 질문 주신 잠실 파크리어 아파트는요. 현재 좀 가격이 고점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 드렸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방송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로 온 사연 살펴볼게요. 번호 7610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잠실 주공 5단지 34평형 보유 중입니다. 지금 매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년 봄에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전문가님. 네. 네, 역시 잠실 쪽이에요. 주공 5단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들썩였는데요. 이렇게 전망과 그렇죠. 매도 타이밍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제가 좀 전에 이게 그 시청자님께서 잠실 쪽을 질문하셔서 아마 문자도 잠실 쪽에서 온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잠실 주공 5단지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목전에 두고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33평형 기준으로 보시면은 현재 매가가 한 12억 정도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33평에 12억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재개발을 통해서 가격 상승이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첫 번째는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크게 보시면은 이 부분 크게 네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입지 여건입니다. 입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입지 여건은 지금 현재 가장 유명하죠. 잠실역과 가장 붙어 있고 또한 5호선과 8호선의 더블 역세권까지 있기 때문에 이 잠실 주공 아파트가 입지 여건은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앞으로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한 그 무상 지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지금 33평형의 기준을 봤을 때는 무상 지분이 한 40평 정도 선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발표가 났기 때문에요.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금액이 상승할 수 있느냐 이걸 보신다면요. 첫 번째 인근에 있는 잠실 엘스라던가 리센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있는 40평대 아파트 가격을 보시면은 현재 이 잠실 주공 5단지의 앞으로의 가격도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엘스와 리센츠에 있는 33평형대 같은 경우가 현재 15억 정도 선에 40평형이죠. 40평형대 아파트들이 15억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재개발을 통해서 40평대 아파트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15억 이상의 금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매가인 12억보다 최소한 3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앞으로 재개발 들어가고 공사까지 끝날 때까지 시간도 한 5년에서 8년 정도를 보더라도 3억이라는 금액 이상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현재 이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전문가 의견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네, 저기 강서구 가양동의 5성 아파트. 네. 네, 그 아파트 좀 32평 소유자인데 네. 그 아파트의 어떤 전망 내지는 매도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여건이 어떤지 앞으로 전망
네. 따라서 매도역을 좀 설정하고 싶은데요. 자, 가양우성 아파트 여기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거주 중입니다. 거주 중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을 한번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자, 지금 이번에 가양우성 아파트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매도 타이밍과 전망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언제 매수를 하셨나요? 한 18년 됐습니다. 18년 전이죠. 네. 18년 전이시고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1억 한 8천대 초반이요. 1억 8천 정도.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는 아시고 계시나요? 제가 대략 한 4억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4억 초반대 32평형이죠. 네. 네, 32평형이 4억 초반 정도 됩니다. 그럼 한 가지 궁금하실 게 언제 팔아야 되는가?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 앞으로 언제 팔고 시세책도 조금 기다릴 더 수 보유를 있는가? 해야 될 것인지. 네, 그렇죠. 일단은 지도를 좀 크게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현재 여기 거주도 하시고 계시나요? 네. 네, 거주하시고 계시고 가격이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좀 더 올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약간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그쪽에 이제 그 마곡지구도 좀 오고 네, 9호선 열차가 이제 강남으로 연결되니까 네, 네, 좀 더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가 바로 전철 바로 앞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또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네, 이런 가능성 또 부천하고 연결된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네, 전철이라시 네, 그래서 네. 전망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더 보유하는 게 좋은지. 일단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첫 번째가 9호선이고요. 네. 두 번째가 마곡지구죠. 네. 사실은요, 지금 1억 8천만 원에 이 아파트를 매수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4억 정도 됐고 2배 이상의 아파트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인근에 보시면 화곡동이라던가 이 지역 같은 경우 가격이 오르지가 않았는데 지금 네. 여기는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의 고점가는 여기 5억까지도 올라갔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내려갔다가 경기가 조금 다소 좋아지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고 지금 4억 중반 정도의 가격까지 올라갔고요. 네. 앞으로 올라갈 것이냐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지만 지역적으로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게요. 첫 번째 이 두 번째 말씀하셨던 첫 번째 9호선 같은 경우는 벌써 개발이 끝난 상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두 번째가 바로 이 마곡지구입니다. 네. 이 마곡지구가 언제부터 입주죠? 제가 지금도 이제 일부 입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속해서 일반 앞으로 아파트는 될 입주가 끝난 상태고요. 그거 하고 있는 네. 중이고 또한 네. 직장들 LG라든지 그렇죠. 이제 입주를 앞으로 이제 할 걸로. 그렇죠. 이번 연도 말부터 진행이 되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아직 시세 차익의 여력을 갖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네.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고 아직 마곡지구 같은 경우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가 않았어요. 네. 네. 왜냐하면은 아파트들만 입주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직장이 아직 입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던가 이런 상권들, 기존에 있던 상권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권입니다. 네. 그러면 가격이 오르긴 오를 거예요. 일단은 마곡지구가 입주가 끝나게 된다면은 그때까지 먼저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첫 번째는 이거 한 가지 보셔야 돼요. 이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 상승은요. 네. 제가 지금 칠판에 전자칠판에 쓰는 것처럼 네. 이 부분들,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고요. 먼저 있는 마곡 엠벌리가 먼저 올라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단지 지역, 그 다음에가 가양 우성 아파트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엠벨리 7단지가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다가 입주가 끝나고 7단지가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은 그 다음 차례가 우성 아파트니까요. 그 부분 보고 출구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앞으로 2년 정도 기다리셔야 되니까요. 2년 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그때 시원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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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장기 보유하셨는데요. 향후 여력 있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자 상담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30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신도림동에 위치한 디큐브 시티에 거주 중입니다. 2010년에 4억 3천만 원을 분양받았는데요. 매도 타입은 언제가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전문가님.
네. 네, 신도림동의 디큐브시티 아파트 매도 타이밍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신도림동에 있는 디큐브 아파트 처음 개발을 할 때는 굉장히 기대감도 높고 많았던 굉장히 노래도 많이 나왔었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지역이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 현재는 이 지역에는 가격 상승을 이끌어주는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격 상승의 여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지존에 있는 신도림 디큐브 아파트와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거든요. 줄고 있는 중이에요. 그 소리는 무엇이냐? 신도림 아파트에는 디큐브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가격은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조금씩 되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잡고. 하지만 이 부분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도 더 이상 가격 상승을 하지를 못합니다. 지역 전반적으로 어떤 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요. 지금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셨으면 빨리 정리를 하고 다른 투자 유망 지역으로 갈아타시기를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도 권유 드렸으니까 전문가 의견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시청자 고민 상담 모두 함께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능빈 팀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데일리 TV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의 무료 세미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